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태국과 캄보디아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태국군이 쓴 한국산 무기 단 한 방에 캄보디아 사령부가 순식간에 증발한 겁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 제임스 로버츠는 경악했습니다. 100km 밖에서 쏜 폭탄이 오차 5m로 명중. 가격은 미국 무기의 절반. 이건 게임 체인저다. 듀얼은 어느 더 놀라운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집단 납치 사건이 터진 바로 그때 태국이 한국 무기로 캄보디아를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 분석가 데이비드 존슨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발 안 쐈다 하지만 그들의 무기가 동남아, 판도를 바꿨다. 이게 21세기 스마트 파워다. 한국산 무기 200발이 캄보디아를 떨게 만든 이유,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동남아시아 안보를 연구하고 있는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지난 2025년 5월 제가 사무실에서 동남아시아 정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니터에 속보가 떴더군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총격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국경 문제로 크고 작은 충돌을 수없이 겪어왔거든요. 문제의 발단은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이라는 1000년도 넘은 고대 유적지였습니다. 이 사원은 캄보디아 땅에 있었지만 태국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훨씬 쉬웠어요.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캄보디아 영토라고 판결했는데도 태국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겁니다. 양국 모두에게 역사적, 문화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5월 말부터 시작된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더니 7월 24일 새벽에 상황이 급변했어요. 캄보디아군이 국경 초소 근처에서 태국군을 향해 먼저 소총을 발사한 겁니다. 태국군 병사 2명이 부상을 입었고 곧바로 양측의 대응 사격이 시작되었지요. 저는 그날 오후 긴급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상황을 분석하면서 이번에도 며칠 안에 진화되겠지라고 예상했던 게 기억나네요. 하지만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다음날 캄보디아군이 로켓 추진 수류탄을 동원하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한 총격전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태국 측에서도 즉각 중화기를 투입하며 맞불을 놓았고 순식간에 국경지대 전체가 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7월 26일 새벽 캄보디아군이 구소련제 다연장 로켓포를 이용해 태국 영토 깊숙이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목표물은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부리람 지역의 학교와 주유소, 그리고 수린 지방의 병원까지 로켓탄이 떨어졌던 거예요. 민간인 최소 11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30년 넘게 분쟁 지역을 연구해왔지만 민간 시설을 직접 겨냥한 공격은 드문 일이거든요. 더구나 학교와 병원이라니요. 이건 명백한 전쟁 범죄 수준이었습니다. 태국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아누틴 총리가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했고 그날 저녁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요. 그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그 한마디에서 태국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군사 강국이거든요. 국방 예산도 캄보디아의 10배가 넘고 현대화된 장비와 훈련된 병력을 갖추고 있었지요. 만약 태국이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한다면 캄보디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게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부터 태국군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육군이 국경 전역에 중화기를 배치했고 공군도 출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태국군은 캄보디아의 장거리 화력 기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제 관심을 끈 건 따로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 기지에서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되었거든요. 전투기 날개에 평소와 다른 형태의 폭탄이 장착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보는 무기 체계였어요.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국 공군의 16 전투기들이 일제히 출격했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 국경 안쪽 50km 지점에 있는 군사시설들이었지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공습 작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들려온 소식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캄보디아군 사령부가 단 한 번의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지휘소, 탄약고, 통신시설이 모두 정확하게 타격당했더군요. 심지어 캄보디아군 사단장까지 그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위성 사진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지점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폭탄이 건물의 정중앙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 정밀도는 최첨단 유도 무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국이 사용한 그 낯선 무기가 뭔지 말이죠. 그건 바로 한국에서 만든 정밀 유도 폭탄이었던 겁니다. 한국산 무기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저는 곧바로 자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태국은 2022년에 한국으로부터 특별한 무기 체계를 도입해두고 있었더군요. 이름하여 KGGB 한국형 위성항법 유도폭탄이었습니다. 처음 이 무기의 사진을 봤을 때는 솔직히 평범해 보였어요. 그냥 일반 폭탄에 날개 같은 게 달린 형태였거든요. 하지만 제 동료인 미국 공군 출신 분석가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저 안에 들어간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무기였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부터가 독특했어요. 값비싼 첨단 폭탄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쓰던 평범한 폭탄에 유도 장치만 붙이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마치 구형 자동차의 최신 내비게이션을 다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이런 발상의 전환이 결국 엄청난 가성비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런데 성능은 가격과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이 폭탄의 최대 사거리가 무려 100km에 달했거든요. 전투기에서 투하하면 자체 날개로 활공하면서 목표물까지 날아가는 방식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오차 범위가 5m 이내라니 이건 거의 저격 수준이었지요. 태국 공군이 이 무기를 선택한 이유를 알아보니 명확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중국에서 들여온 대공 미사일 때문이었어요. 그 미사일의 사거리가 50km 정도였는데 기존에 태국이 갖고 있던 이스라엘제 유도폭탄으로는 위험구역에 들어가야만 공격이 가능했던 겁니다.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한국산 유도폭탄은 달랐습니다. 100km 밖에서 투하해도 정확히 명중하니 적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었어요. 조종사는 안전한 거리에서 폭탄만 떨어뜨리고 돌아오면 그만이었던 겁니다. 전술적으로 엄청난 이점이었지요. 태국이 처음 도입한 수량은 20발에 불과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실전에서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테스트 구매였던 셈이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한 발당 1억 원 정도였는데 미국제 유사 무기가 2억 원이 넘는 걸 생각하면 절반 수준이었거든요. 제가 태국 공군 관계자들의 내부 평가 보고서를 입수해서 읽어봤는데 흥미로운 대목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통합 운용의 편리함이었어요. 다른 나라 정밀 유도 무기들은 전투기에 장착하려면 복잡한 소프트웨어 개조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런데 한국산 유도폭탄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전투기 날개에 달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조종사들도 특별한 훈련 없이 기존 장비로 조작이 가능했고요.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아시겠어요? 전시 상황에서는 시간이 곧 생명이거든요. 태국 공군 조종사들의 반응도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국경지대에서 유용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일반 폭탄으로는 산 너머의 숨은 표적을 공격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 유도폭탄은 투하 후에도 경로를 바꿀 수 있어서 산을 돌아가며 반대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와의 전투에서 이런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산악 지형을 이용해서 방어 진지를 구축해놨거든요. 정면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위치였어요. 하지만 태국 공군은 측면에서 폭탄을 투하한 뒤 유도 시스템으로 방향을 틀어서 산 뒤쪽 진지를 정확히 타격했던 겁니다.
저는 이 무기를 개발한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해 봤습니다. LI 지넥스원이라는 방산 업체였는데 한국에서는 꽤 유명한 회사더군요. 레이더,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이 회사가 2007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이 유도폭탄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개발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초기에는 기술적 난제가 많았거든요. 특히 폭탄이 활공하면서도 정확한 경로를 유지하는 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날개 설계부터 유도 알고리즘까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더군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어냈고 2013년에 한국공군이 정식으로 채택했지요. 그 후로 한국군이 1200발 이상을 도입해서 실전 배치했다고 합니다.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평가도 아주 좋았다더군요. 태국이 이 무기를 도입하게 된 계기도 흥미로웠습니다. 태국은 2015년부터 한국산 훈련기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TO-10이라는 기종이었는데 성능이 워낙 뛰어나서 태국 공군의 주력 훈련기가 되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가 쌓였던 겁니다. 2022년에 태국 국방부가 정밀 유도 무기 도입을 검토하면서 여러 나라 제품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제품들이 경쟁했지요. 각각 장단점이 있었지만 결국 한국 제품이 선택받았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처음 20발을 도입한 뒤 태국 공군은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막 지역, 산악 지역, 해안 지역 등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했는데 모든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특히 악천후에서도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태국 공군은 이 무기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전에서 사용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언제든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캄보디아와의 전투에서 그 진가를 드러낼 순간이 왔던 겁니다. 공습 작전이 시작된 건 새벽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기지에서 16전투기 4대가 이륙했어요. 각 전투기마다 한국산 유도폭탄 2발씩이 장착되어 있었지요. 총 8발의 폭탄이 출격한 셈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입수한 작전 계획서를 보니 목표물이 아주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더군요. 첫 번째 목표는 캄보디아군 사단 지휘소였습니다. 국경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관공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투를 총지휘하는 핵심 시설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목표는 탄약고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로켓포와 포탄을 보관하던 곳이었지요. 이곳이 파괴되면 캄보디아군의 화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는 다연장 로켓 발사대 진지였습니다. 바로 태국 민간인들을 공격했던 그 무기들이 배치된 곳이었지요. 태국 조종사들은 국경에서 80k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대공 미사일 사거리 밖이었어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폭탄 투하 준비에 들어갔지요. 각 조종사는 위성 사진으로 목표 지점의 정확한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투하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투기 날개에서 유도폭탄들이 분리되면서 활공을 시작했어요. 폭탄 앞부분의 날개가 펼쳐지면서 마치 새가 나는 것처럼 하늘을 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위성 신호를 받으며 목표 지점을 향해 정확히 방향을 잡아가더군요. 첫 번째 폭탄이 캄보디아군 지휘소에 도달한 건 투하 후 약 3분 뒤였습니다. 건물 옥상을 정확히 관통한 폭탄이 내부에서 폭발했어요. 500파운드급 폭발력이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지요. 3층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는 사단장을 포함해서 참모진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전 회의를 하던 중이었거든요. 갑작스러운 공습에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건물이 무너지면서 내부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존자 증언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아비규환이었다고 하더군요. 한 참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먼지와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았고 비명소리만 들렸습니다. 지휘관님은 책상 아래 깔려 계셨는데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두 번째 폭탄은 탄약고를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탄약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켰어요. 하늘 높이 화염이 치솟았고 폭발음이 수십 킬로미터 밖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군사시설들도 폭발 여파로 피해를 입었지요. 탄약고가 폭발하면서 생긴 버섯구름을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더군요. 나무들은 모두 꺾여 있었고 주변 건물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 폭탄은 다연장 로켓 발사대를 노렸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여러 대의 발사대를 산기슭에 숨겨놓고 있었거든요. 나무들 사이에 위장막을 쳐서 위성으로도 찾기 어려운 위치였어요. 하지만 태국 정보부가 이미 정확한 좌표를 파악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발사대는 폭탄이 직격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발사관들이 하늘로 튕겨 올라갔고 차체는 불덩이가 되어버렸지요. 두 번째 발사대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어요. 인근에 있던 탄약 운반 차량까지 폭발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나머지 폭탄들도 각각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통신 중계소, 레이더 기지, 군수 창고 등이 차례로 파괴되었어요. 단 한 발의 폭탄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폭탄이 목표 지점 5m 이내에 명중했던 거죠. 공습이 끝난 뒤 캄보디아군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휘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각 부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통신망이 끊겨서 서로 연락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상급 부대의 명령을 받을 수도 없고 현장 상황을 보고할 수도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보급 체계가 마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탄약고와 군수 창고가 파괴되면서 전선에 있는 부대들에게 탄약과 식량을 보낼 방법이 없어졌어요. 이미 전투를 벌이던 부대들은 남은 탄약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캄보디아 국방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사단장을 잃은 상황에서 누가 전선을 지휘할 것인가부터 문제였거든요. 후임 지휘관을 급히 임명했지만 그 사람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 이 공습으로 캄보디아군의 전투력이 최소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작전으로 말이죠. 이건 단순히 장비가 파괴된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군대의 중추 신경계가 마비된 거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태국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상군이 즉각 반격을 개시했어요. 혼란에 빠진 캄보디아군을 상대로 빠르게 전선을 밀어붙였지요. 캄보디아군은 제대로 저항조차 못하고 후퇴해야 했습니다. 전투 시작 후 불과 사흘 만에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초반에는 캄보디아군이 공세를 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국산 유도폭탄 8발이 모든 걸 바꿔놓은 겁니다. 이 정도로 전황을 결정적으로 뒤집은 공습 사례는 최근 전쟁사에서도 드물었어요. 저는 이 공습 작전을 연구하면서 현대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봤습니다. 이제는 병력 숫자나 전차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밀 타격 능력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정밀 타격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었던 거죠. 공습 이후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태국은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의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미국이나 유럽에 검증된 무기들도 많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격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제 제이담이라는 유사한 유도폭탄이 있었는데 한 발에 2억 원이 넘었어요. 물론 성능은 훌륭했지요. 하지만 태국 같은 나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던 겁니다. 전쟁은 결국 돈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반면 한국산 유도폭탄은 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이었던 거죠. 똑같은 예산으로 2배의 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태국 국방부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선택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가격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중요하게 본 건 사거리 문제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캄보디아군이 중국산 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KS-1C라는 미사일이었는데 사거리가 50km에 달했습니다. 태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이스라엘제 유도폭탄은 사거리가 20km 정도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태국 전투기가 적의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야만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조종사 입장에서는 생사를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실제로 태국 공군 조종사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 베테랑 조종사는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적의 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관뚜껑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국산 유도폭탄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00km 사거리라는 건 적의 대공 미사일이 닿지 않는 안전한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조종사는 위험 지역에 들어갈 필요 없이 폭탄만 투하하고 귀환하면 됐던 겁니다. 태국 공군 참모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니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조종사의 생존율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조종사가 희생된다면 의미가 없다. 한국산 유도폭탄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준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지형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지대는 산악지형이 대부분이었어요. 높은 산들이 국경선을 따라 이어져 있었지요. 이런 지형에서 일반 폭탄으로는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산 너머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전투기가 산을 넘어가야 했어요. 그러면 적의 레이더에 노출되기 쉬웠지요. 게다가 산악지형에서는 대공포의 위협도 컸습니다. 낮게 비행하는 전투기를 산 위에서 쏘기 좋았거든요. 한국산 유도폭탄은 이런 문제도 해결해줬습니다. 폭탄 자체가 활공하면서 경로를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산을 돌아가며 반대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투기는 안전한 위치에 머물면서 폭탄만 보내면 됐습니다. 제가 특히 인상 깊게 본 건 운용의 편리함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정밀 유도 무기들은 대부분 복잡한 통합 작업이 필요했어요. 전투기의 컴퓨터 시스템을 개조해야 하고 조종사들도 새로운 훈련을 받아야 했지요. 이 과정에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유도폭탄은 달랐습니다. 별도의 조종 장치만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전투기 시스템을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실감하셨을 거예요. 긴급 상황에서 즉각 투입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태국 공군 정비팀의 증언에 따르면 정말 간단했다고 합니다. 그냥 날개에 걸고 전원 연결하면 끝이었어요. 아침에 받아서 오후에 바로 출격할 수 있을 정도였죠. 이렇게 편한 무기는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유지 보수도 쉬웠다고 해요. 다른 정밀 유도 무기들은 정기적으로 복잡한 점검이 필요했거든요. 전문 기술자를 불러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하지만 한국산 제품은 기본적인 점검만으로도 충분했답니다. 신뢰성도 뛰어났습니다. 태국이 3년간 보유하면서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오작동이 없었다고 해요. 사막의 뜨거운 날씨에서도 우기의 습한 환경에서도 항상 정확하게 작동했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 제품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스펙보다는 실용성에 집중한다는 점이었어요. 최첨단 기능을 잔뜩 넣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기능만 완벽하게 구현하는 방식이었지요. 그러니 고장도 적고 사용하기도 편했던 겁니다. 태국 입장에서 또 하나 중요했던 건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면 여러 제약이 따라오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누구를 공격할 수 있는지 등등. 때로는 미국 의회의 승인까지 필요했어요. 하지만 한국 무기는 그런 제약이 훨씬 적었습니다. 구매한 나라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던 거죠. 태국으로서는 자주권을 지키면서도 첨단 무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선택 이유였어요. 제가 여러 나라 무기 수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모두들 한국의 전략을 칭찬하더군요. 한 프랑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기 시장의 틈새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최고급은 아니지만 충분히 훌륭하고 가격은 합리적이며 정치적 부담도 적죠. 이게 바로 많은 나라들이 원하는 조건입니다. 실제로 한국 방산 수출이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폴란드에 탱크를 수출하고 호주에 자주포를 수출하고 중동에 방공 시스템을 수출하면서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어요. 태국의 선택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능 좋고 가격 합리적이고 사용하기 편한 무기. 바로 한국 제품이 제공하는 가치였던 거죠. 그리고 캄보디아와의 전투에서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게 입증된 겁니다. 공습 다음 날 캄보디아 언론에서 이상한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가 자극적이었어요. 태국이 한국 무기로 우리 지도자 암살 시도 같은 시기였지요. 처음에는 그냥 선전용 기사련이 생각했는데 읽어보니 정말로 공포에 질린 게 느껴지더군요. 캄보디아 크메르 타임스라는 신문이 특히 상세한 기사를 냈습니다. 태국군이 훈센 상원의장과 훈만의 총리의 거주지 좌표를 확보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내부 정보원으로부터 정확한 위치만 입수하면 한국산 유도폭탄으로 기습 공격할 계획이라는 거였지요. 제가 보기에 이건 단순한 억측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였거든요. 한국산 유도폭탄의 정확도가 증명됐잖아요. 좌표만 정확하다면 개인주택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캄보디아 지도부가 두려워할 만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태국이 한국으로부터 유도폭탄을 추가로 대량 구매한다는 정보가 흘러나온 거예요. 수량이 무려 200발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구매했던 20발의 10배에 달하는 양이었지요. 캄보디아 국방부는 즉각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0발로도 이미 큰 피해를 입었는데 200발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던 거예요. 캄보디아의 주요 군사시설이 모두 합쳐서 150개 정도였거든요. 이론적으로 모든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양이었던 겁니다. 제가 캄보디아 군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서 봤는데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현재 우리의 방공 능력으로는 100km 밖에서 날아오는 무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 중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실제로 캄보디아는 중국에 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거리가 더 긴 대공 미사일을 긴급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무역 전쟁이며 일본과의 갈등이며 자기들도 바쁜 상황이었거든요. 캄보디아 지도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군사적으로 밀리는 건 둘째치고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훈센 의장은 자신의 집무실과 관저 주변의 대공 방어망을 급히 강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100km 밖에서 날아오는 폭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태국 정보기관이 캄보디아 내부 정보망을 이미 구축해놨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어쩌면 이미 훈센 의장의 일정과 동선을 파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캄보디아 보안 당국은 총력을 기울여 내부 스파이를 색출하려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태국이 정말로 200발을 구매했는지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심리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어요. 실제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캄보디아를 압박하기 위한 정보전이었을 수 있다는 거였지요. 하지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진위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0발로 이미 큰 타격을 받았는데 혹시라도 200발이 정말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일단 최악을 가정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었지요. 캄보디아 군부는 급히 방어 전략을 바꿨습니다. 주요 군사시설들을 분산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한 곳에 모여 있으면 한 번의 공습으로 전멸할 수 있으니까요. 지휘소도 지하 벙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사기 저하였습니다. 캄보디아군 병사들 사이에서 언제 또 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졌거든요. 최전방 부대에서는 탈영하는 병사들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완전히 꺾인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야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답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했지요. 훈만의 총리 측근이 나서서 태국의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태국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먼저 진정성을 보여라는 것이었지요. 구체적으로는 분쟁 지역에서 캄보디아군이 먼저 철수하고 민간인 피해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였어요. 캄보디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집단 납치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전쟁통에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이 갑자기 국제적 이슈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캄보디아 정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범죄 조직이 벌인 일이고 자기들과는 상관없다는 태도였어요. 심지어 한국이 자기 국민 교육이나 잘 시켜라는 식의 뻔뻔한 반응까지 보였지요. 하지만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고 캄보디아는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예상외로 강경하게 나온 거예요. 특수부대 요원까지 포함된 대응팀을 급파했고 경제 제재 카드까지 꺼내들었거든요. 정부 개발 원조 중단도 거론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최악의 타이밍이었어요. 태국과의 전쟁으로도 힘든데 한국까지 적으로 돌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더구나 한국이 만든 무기가 태국군 손에 들려 있잖아요. 혹시라도 한국이 태국 편을 들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캄보디아 외교부가 급히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최대한 빨리 사태를 수습하라. 훈만의 총리도 직접 나서서 한국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도주 중인 용의자를 반드시 체포하겠다. 한국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등등.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만하게 굴던 캄보디아 정부가 갑자기 고개를 숙인 겁니다. 한국 대응팀의 압박이 효과를 본 거였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경제 제재를 실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대응팀을 보냈을 뿐인데 캄보디아가 이렇게 빨리 굴복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은 이미 막강했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끊기면 캄보디아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태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태국은 이미 한국산 무기를 쓰고 있었고 추가 구매까지 추진 중이었잖아요. 만약 한국이 태국에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하거나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면 캄보디아로서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사건은 그해 가을에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한 카지노 단지에서 한국인들이 실종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씩 연락이 끊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조직적인 납치였던 겁니다. 범죄 조직이 한국인들을 유인해서 감금하고 강제로 전화 사기 범죄에 동원했던 거죠. 피해자들의 가족이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사관이 캄보디아 당국에 수사를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증거가 없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 같은 핑계만 대더군요.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이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온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언론이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취재팀이 직접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납치 피해자가 건물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까지 영상에 담겼지요. 이 영상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무능함과 방조가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캄보디아 고위 공직자들이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었어요. 카지노를 운영하는 조직이 정부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보호를 받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한국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어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강경 대응을 촉구했지요. 정부 개발 원조를 즉각 중단하라, 특수부대를 투입해서라도 국민을 구출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대응팀의 접근 방식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 다음 캄보디아 경찰과 합동 수사를 제안했습니다. 겉으로는 협력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캄보디아 정부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효과적이었던 건 언론 활용이었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계속해서 현장 취재를 하고 보도를 내보냈거든요. 캄보디아의 부정부패와 범죄 조직 연결고리가 낱낱이 폭로되었어요. 이게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캄보디아는 엄청난 망신을 당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면서 캄보디아로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주목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태국과의 전쟁이 한창일 때 벌어졌거든요. 캄보디아는 전쟁으로도 힘든데 한국 문제까지 터진 겁니다. 게다가 한국이 만든 무기가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잖아요. 캄보디아 지도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렸을 겁니다. 만약 한국이 태국 편을 들어서 무기 지원을 강화한다면, 군사 훈련이나 정보 공유까지 나선다면, 캄보디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게 뻔했어요. 실제로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긴밀했고 군사 협력도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태국이 한국산 무기를 계속 구매하는 것도 그런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캄보디아가 한국을 적으로 돌린다는 건 곧 태국의 배후에 한국이 서는 꼴이 되는 겁니다. 캄보디아 외교부가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내용인즉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국가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경제 제재나 원조 중단 같은 게 아니라 전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었지요. 훈센 의장과 훈만의 총리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결론은 빨랐어요. 한국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라.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라. 캄보디아 경찰이 총동원되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응팀이 도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몇 달 동안 꿈쩍도 안 하던 캄보디아 정부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 때문이었지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외교 전략에 감탄했습니다. 직접적인 무력 사용 없이도 목적을 달성한 거거든요.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 국제사회의 압박, 경제적 영향력, 그리고 태국과의 관계 활용. 이 모든 카드를 적절히 조합한 겁니다. 태국 사람들은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자기들도 캄보디아와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한국이 캄보디아를 압박하는 모습이 통쾌했던 거예요. 태국 언론은 한국의 교과서적 외교라고 평가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깨달았던 거예요.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오만하게 굴면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작은 나라라고 우습게 볼 수 없고 범죄를 방조하면 큰 대가를 치른다는 교훈을 얻은 겁니다. 한국이 그걸 똑똑히 보여줬던 거죠. 한국산 유도폭탄의 실전 투입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방산 업계가 들썩였습니다. 저희 연구소에도 각국 국방부와 군수업체에서 문의가 쇄도했어요. 한국 무기가 정말 그렇게 성능이 좋은가요? 하는 질문들이었지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가격 대비 괜찮은 제품 정도로 여겨졌거든요. 최고급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선택지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실전 결과는 그런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미국 군사 전문지에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산 유도폭탄 제2담의 강력한 경쟁자 등장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내용을 보니 객관적이면서도 칭찬 일색이더군요. 특히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미국 제품을 압도한다는 평가였습니다. 유럽의 군사 분석가들도 주목했습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라는 권위 있는 매체가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과정과 수출 전략을 상세히 다뤘지요. 결론은 한국이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반응한 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가 제일 먼저 구매 의사를 타진했어요. 필리핀도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었거든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광활한 해역을 방어하려면 효율적인 무기가 필요했어요. 한국산 유도폭탄이 딱 맞는 해결책으로 보였던 겁니다. 흥미롭게도 중동 국가들의 문의도 많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한국 무기를 여럿 구매한 상태였는데 이번 실전 결과를 보고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해요. 아랍에미리트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유럽 국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안보 문제 때문에 군사력 증강에 적극적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구매한 상태였는데
공군 무기까지 한국산으로 통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 무기의 장점은 검증된 성능과 신속한 납품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제품은 계약해도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빠르거든요. 실제로 납품 속도는 한국 방산의 큰 경쟁력이었습니다. 생산 능력이 탄탄하고 공급망도 잘 구축되어 있어서 주문하면 비교적 빨리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전시나 긴급 상황에서는 이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한국 방산업체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각국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에 적극 참가했어요. 유도 폭탄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 체계들도 함께 홍보했지요. 전차, 자주포, 전투기, 함정 등등. 종합방산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한 겁니다. 제가 파리 에어쇼에 갔을 때였습니다. 한국 업체 부스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있더군요. 각국 군 관계자들이 실전 데이터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성능을 문의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한산했던 한국 부스가 이제는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된 겁니다. 한국 정부도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무기 세일즈를 했어요. 정상회담 때마다 방산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요. 이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20년에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30억 달러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5년 만에 거의 7배가 늘어난 거죠. 이런 성장세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 순위도 급상승했어요. 2020년에 10위권 밖이었던 한국이 2025년에는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이었어요. 영국과 독일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을 제쳤던 겁니다. 저는 이런 성장의 비결을 분석해 봤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첫째는 실전 검증이었습니다. 태국에서의 성공 사례가 다른 나라들에게 확신을 줬던 거죠. 이론상 좋다가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증명이었던 겁니다. 둘째는 가성비였습니다. 비슷한 성능의 서방 무기보다 30에서 50% 정도 저렴했어요. 예산에 제약이 있는 나라들에게는 매력적인 조건이었지요. 그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무기를 확보할 수 있었으니까요. 셋째는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기술도 함께 이전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구매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이건 다른 선진국들이 잘 안 해주는 부분이었거든요. 넷째는 정치적 조건이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를 사면 여러 제약이 따라오는데 한국 무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어요. 구매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섯째는 애프터 서비스였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판매 후 지원을 철저히 했어요. 기술 지원팀을 파견하고 부품 공급을 신속히 하고 업그레이드도 계속 제공했지요. 이런 세심한 서비스가 고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코리안 웨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한국식 방산 수출 모델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품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고 기술 이전과 애프터 서비스를 철저히 하는 방식. 이게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 방산의 미래가 밝다고 봤습니다. 기술력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고 생산 능력도 확대되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신뢰를 쌓았다는 겁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성능, 약속을 지키는 태도, 이런 것들이 한국 방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던 거죠.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저는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명의 군인도 파견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인 군사 개입도 없었지요. 하지만 이 분쟁의 전개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러 달 동안 연구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어요. 한국이 발휘한 힘은 전통적인 군사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효과적인 형태의 영향력이었지요. 첫 번째 요소는 기술력이었습니다. 한국산 유도폭탄이 태국군의 손에 들려 있었고
그 위력이 실전에서 증명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무기 판매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태국의 전략적 능력 자체를 바꿔놓은 거거든요. 태국 공군은 한국 무기 덕분에 작전 반경이 넓어졌습니다. 조종사들의 안전도 크게 향상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이 제공한 기술 덕분이었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 영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주요 투자국이자 무역 파트너였거든요. 캄보디아도 한국과의 경제 관계가 중요했어요. 이런 경제적 연결고리가 외교적 지렛대로 작용했던 겁니다. 한국인 납치 사건이 터졌을 때 한국이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들자 캄보디아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 개발 원조 중단만으로도 캄보디아 경제에 타격이 있을 테고 민간 기업들까지 철수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거였거든요. 세 번째는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한국 언론이 캄보디아의 범죄와 부패를 전 세계에 알렸어요. K-팝과 K-드라마로 쌓인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이 보도에 힘을 실어줬지요. 사람들이 한국 언론을 신뢰하고 주목했던 겁니다. 캄보디아는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UN 인권위원회에서 비판받고 서방 언론에서 비난받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미지 실추는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요. 캄보디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는 전략적 네트워크였습니다. 한국은 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도 긴밀했고요. 이런 네트워크가 캄보디아를 고립시키는 효과를 냈던 겁니다. 태국은 한국이 우리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쓰고 있었고 경제 협력도 활발했으니까요. 캄보디아는 반대로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태국을 더 지원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한국인 납치 사건이 터지자 일주일 안에 대응팀을 파견했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런 실행력이 캄보디아에게 한국은 진짜로 움직인다는 메시지를 줬지요. 저는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작용한 걸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 외교력이 하나로 통합된 거였어요. 각각은 강력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쳐지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전통적인 강대국들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처럼 항공모함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경제 원조로 압박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이었지요. 저는 이걸 스마트 파워라고 불렀습니다. 캄보디아는 결국 휴전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계속 밀리고 있었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었거든요. 한국과의 관계까지 악화되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훈만의 총리 측근이 나서서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태국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국가안보회의 직후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태국군은 캄보디아의 장거리 화력 기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지요. 한국산 유도폭탄으로 이미 큰 성과를 거뒀고 더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양국의 휴전을 촉구했지요. 하지만 태국은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전투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의지였던 겁니다. 전선 상황은 태국에게 계속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한국산 유도폭탄으로 캄보디아군의 지휘 체계가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보급로도 끊겼고 통신망도 마비되었어요. 캄보디아군은 제대로 저항조차 못하고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태국 언론은 한국 기술이 우리의 승리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태국 국민들도 한국에 대한 호감이 크게 올라갔지요. 거리에서 한국 국기를 흔드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한국이 태국에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공포가 퍼졌거든요. 실제로 태국이 한국산 유도폭탄을 추가로 대량 구매한다는 소문이 계속 돌았어요.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양국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었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태국 편이라는 게 모두의 인식이었어요. 한국인 납치 사건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 여론이 최악이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캄보디아에게는 더 큰 압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될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중국마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거든요.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승리를 확신하며 공세를 이어갔고 캄보디아는 방어에 급급했지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이 정도 위치에 오르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1950년대에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지요.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방산 수출 세계 4위, 경제 규모 10위권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은 그 영향력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였을 뿐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었어요. 중동에서, 유럽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한국 문화가 퍼지고 한국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태국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도 있고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휴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동시에 원칙을 지키는 지혜였어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힘을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거였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작은 나라도 현명하게 행동하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한국으로부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 한국 무기가 바꾼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